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법 이야기들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한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연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오지의 맙소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내용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는데요.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행히 카카오톡에 돈 빌려준 것과 또 갚는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소송이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받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빌린 사실, 그다음에 뭐 송금한 사실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빌려간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사실이 이제 들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그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소송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서로 합의하에 좋게 마무리를 네.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내용 증명이라 함은 약간 경고장 같은 느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에 언제까지 이 권리를 나의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법적 절차에 나아가겠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네. 서면을 좀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나중에 또 소송에서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친구가 나에게 답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지급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금전 채권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채권을 좀 줘라 하는 법원에 이제 제출하는 것인데요. 소송에 비해서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훨씬 간결합니다. 네. 그래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내주면 일정 기간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예.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 심판으로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과 법원의 지급 명령 신청, 그다음에 이제 소액 심판을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돈도 돈인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친구 사이잖아요. 근데 그쵸. 배신감도 들고 빌려줄 땐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을 텐데 원만히 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두 번째 한번 상담해 볼게요. 닉네임 다라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버스 타고 가다가 급정거를 해서 부상을 당했대요. 넘어지셨는데 기사님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 이런데 팔꿈치, 무릎 이런 데가 조금 까져 있었나 봐요. 이럴 때는 치료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급정거 등으로 인해서 좀 다치신 경우에 치료비 등의 이제 손해배상을 좀 버스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급정거랑 급출발은 약간 다릅니다. 아. 급출발의 경우는 네. 버스 운전자의 경우 출발을 하기 전에 승객들의 안전을 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책임이 더 많아지고요. 급정거 같은 경우에는 마냥 운전자의 잘못만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네. 들면 갑작스럽게 앞에 뭐 보행자가 뛰어들었다든지 갑작스럽게 다른 차가 끼어들기를 해서 오히려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좀 책임을 과다하게 물기는 어렵고요. 다만 보통 버스 회사에서는 보험도 들어있고 네.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치료비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정거랑 급출발이 다르다는 건 새롭게 알았어요. 근데 저는 네. 대중교통에서 생기는 어떤 사고는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요즘에는 버스 안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급출발로 인해서 좀 운전자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서 내가 좀 상해를 입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 버스 회사의 그런 CCTV도 이제 좀 열람을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증거로 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변호사님이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뭐 이주택 뭐 이런 부담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신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내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가 음. 있죠.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네네. 명의신탁의 경우 다양한 그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명의신탁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려는 부동산을 내가 매도인으로 하여금 같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명의만 내가 아닌 제3자 지인에게 이제 넘기는 형식이 있고요. 네. 이것을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형식은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계약부터 내가 나서지 않고 계약부터 제3자를 내세워서 매도인과 그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직접 계약도 체결하고 등기도 가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같을 것 같지만 굉장히 법적 효과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명의신탁을 하시려거든 본인이 계약까지는 하시고 등기만 타인에게 넘기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후에 네.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이유로는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고 나는 뒤에 있고 제3자를 내세워서 계약부터 체결하는 그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명의신탁자고 명의신탁 네. 계약서도 있고 다 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하고, 다만 추후에 내가 이거를 받아오고 싶다 하면 그 명의수탁자에게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날이 갈수록 이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처음 살 때는 5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 8억 할 수도 네. 있는데 나는 결과적으로 매수 자금 5억 정도밖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하실 때는 본인이 반드시 계약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런 형식의 명의신탁도 권유하고 싶지는 않은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거나 했을 때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사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분쟁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명의신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잘 보고 계약까지는 무조건 내가 이제 하는 걸 명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유한별 변호사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